네, 안녕하세요. 저는 KB증권에서 해외채권 담당하고 있는 박준우라고 합니다. 미국 금리 중심으로 말씀드릴 거고요. 제목은 보시는 것처럼 참을 수 없는 금리의 무거움이라고 지어봤습니다. 좀 양면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경제 주체들, 가계와 기업들이 고금리의 부담을 점점 느낄 것이라는 점. 그리고 투자자 관점에서는 4% 혹은 5% 금리에 이제 투자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제목을 한번 지어봤습니다. 발표 순서는 매크로 간단히 말씀드리고 통화정책과 채권시장 순서대로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먼저 오른쪽에 금리하고 스프레드 전망을 보시면 저희 기준금리는 내년 3분기부터 처음 인하를 시작을 해서 총 3회 인하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금리의 경우에는 미국 2년과 10년물 금리를 보시면 내년 연말에 각각 3.85%, 4.1% 전망을 하고 있고 단기금리 중심으로 불스티프닝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아래쪽에 하이힐드 스프레드를 보시면 저희는 내년 한 2, 3분기 중에는 크레딧 스프레드가 한번 튈 리스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먼저 매크로부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숫자를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으로 매크로 보는 시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미국 경제가 너무나 좋았는데 결국 미국 경제가 좋다는 것은 소비가 좋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소비가 왜 좋은지를 한번 이거 도식으로 한번 이해를 해보시면 물론 가게가 소비를 하려면 소득이 많아야겠죠. 그래서 소득이 많아지면 소비가 많아지고요. 소비가 많아진다라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는 매출이 늘어난다는 거고 다른 조건들이 동일하다면 당연히 기업 이익도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하게 됩니다. 근데 기업이 이익이 유지되면 사실은 사업을 줄일 이유가 없기 때문에 고용 환경이 유지가 되고 결국 고용이 유지된다는 것은 다시 가계의 소득을 높여지는 그런 연결고리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가계 소득부터 다시 가계 소득으로 이어지는 이러한 연결고리가 굉장히 강하게 작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준 입장에서 이러한 상태를 보면 연준 입장에서는 이 연결고리 어딘가 한 부분을 끊어야 되는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경기에 어느 정도 둔화를 가져와서 인플레이션을 꺾어야 되는 임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연준이 사실 가계의 소득을 인위적으로 줄일 수도 없고 기업의 고용도 연준이 인위적으로 줄일 수는 없습니다. 연준이 할 수 있는 것은 이 소비의 원천을 보시면 소득 말고도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돈을 빌려서 쓰는 레버리지 아니면 부의 효과, 주식 가격이나 부동산 가격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소비를 하기 위해서는 소득, 레버리지, 부의 효과 이런 여러 가지 원천들이 있는데 통화 정책이 담당하는 일은 결국 돈 빌려서 쓰지 못하게 이 레버리지 연결고리를 끊는 작업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의 금융 환경이 고금리 환경이 당분간은 지속이 되고 위험 자산이 조정을 받든 실물 경제가 둔화를 겪든 어느 정도의 조정이 일어난 이후에야 인플레이션이 안정되고 그 이후에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가 가능하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중요한 포인트들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는 제가 소제목을 슬로우 모션이라고 지어봤는데 고금리 환경이 지속이 되면서 경기는 결국엔 둔화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저희 매크로 전망에서도 그랬지만 경기 둔화 속도가 굉장히 느릴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하나만 꼽자면 저는 재정 정책을 꼽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실선으로는 미국 성장률이 그려져 있고 막대 그래프로는 미국의 재정 수지 적자 비율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미국은 기본적으로 만성 재정 적자 국가인데 보시면 재정 적자가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은 적자 비율이 4%를 넘어간 해들입니다. 결국 만성 적자긴 하지만 적자가 많이 늘어나는 구간들은 특징이 있다라는 건데 보시면 성장률을 보시면 다 역성장을 기록한 전후에 재정 적자를 많이 쓰게 됩니다. 결국 침체가 오면 재정 부양을 쓴다라는 거죠. 그런데 2020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팬데믹 때문에 성장률이 역성장을 기록을 했고 역대급 재정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2021년, 22년, 23년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최근에 경기가 굉장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돈을 풀고 있다라는 겁니다. 전부 다 이제 빨간색 막대 그래프인 거죠. 그러니까 2022년, 2023년은 경제 침체가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가 돈을 풀고 있는 상황이고 향후 5년 동안도 그런 기조에서는 크게 변할 게 없다. 그렇기 때문에 확장적 재정 정책이 경기 둔화 속도를 굉장히 더디게 만들고 있고 내년에도 그럴 것이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그럼 경기가 내년에 둔화되긴 할 텐데 어떤 모습으로 경기가 둔화될까 이제 고용 시장으로 한번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 시장은 제가 보면은 숫자 1, 2, 3 이렇게 써놨는데 이런 순서대로 고용이 둔화될 거라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첫 번째는 균형을 회복하는 겁니다. 지금 미국 고용 시장은 초과 수용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일자리 사람을 구하려는 수요가 많은 초과 수용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1번이 점점 균형으로 회복하는 과정이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고 고금리 환경이 계속 지속되다 보면 결국에는 고용 시장이 둔화
그리고 마지막에는 실업자가 늘어나는 과정이 나타날 겁니다. 그걸 제가 숫자로 조금 말씀드리면 이 그래프는 비농업 고용 숫자입니다. 매월 월 초에 발표되는 숫자죠. 보시면 3개월 이동평균 기준으로 비농업 고용이 작년 대비해서 급격하게 내려가고는 있는데 3개월 이동평균이 현재 20만 건 정도 됩니다. 근데 20만 건을 과거 평균으로 노란색 선으로 보시면 사실은 과거 평시에는 정말 무난한 숫자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용시장만 놓고 보면 지금 미국 경제 침체를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방향성 자체는 둔화되고 있다. 근데 제가 이제 미국 고용시장이 그러면 언제 위축 시건을 보일 거냐라고 했을 때는 이 고용 10만 건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2001년이나 2007년도에 비농업 고용이 3개월 이평 기준으로 10만 건을 하회하게 되면 3개월과 5개월 이후에 기준금리 인하가 단행된 바가 있습니다. 결국 연준 입장에서는 고용시장이 충분히 냉각되었다라고 판단을 하려면 비농업 고용이 10만 건까지는 하락을 해야 된다는 거고 제가 봤을 때는 그 시기가 내년 1분기보다는 2분기일 가능성이 훨씬 높아 보입니다. 그다음 인플레이션은 저는 결국에는 잡힐 것이라고 보는데 여러 가지 조건들은 있습니다. 근데 다만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연준 입장에서는 물가 안정을 위해서 두 가지 단계를 거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앵커링, 기대 인플레이션 안정으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1번을 말씀드리면 이 보시는 그림은 7, 80년대부터 미국 기준금리, 유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을 노란색 선으로 그린 거거든요. 7, 80년대에는 오일 쇼크가 난 이후에 연준이 기준금리를 급격하게 인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포인트는 뭐냐면 기준금리를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시는 노란색 선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같이 올라간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시장 참여자들이 연준에 믿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결국에는 물가가 잡힐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연준이 인상을 함에도 불구하고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거죠. 반면에 지금 보시면 유가 쇼크도 있었지만 기준금리를 많이 올리니까 중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안정되는, 그러니까 지금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으로 높을지라도 시장 참여자들은 결국에는 연준이 물가를 잡을 거라는 그런 심리가 잘 고정되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연준이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실업률 갭입니다. 제가 실업률 갭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아까 경기를 보는 프레임워크를 말씀드릴 때 결국 고용시장에 어느 정도 냉각이 있어야 인플레이션을 잡힌다 확신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최종적으로는 실업률의 상승이 어느 정도 나타나야 인플레이션이 잡힐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그래프는 뭐 굳이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결국 고용시장이 잡혀야 인플레이션도 잡힐 거고 소제목처럼 연준이 만약에 내년에 섣부르게 인하만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저는 디스인플레이션 과정이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미국 통화 정책 말씀드리면 저희는 내년 3분기부터 총 3번 인하 전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소제목을 이제 패시브 타이트닝이라고 지었는데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현재 기준금리 5.5% 상단 그리고 양적 긴축 기조가 유지될 걸로 전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동적인 거죠. 연준이 어떤 정책 변화를 하지 않지만 그 정책의 효과는 누중되는 그런 과정이 내년 최소 상반기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래 그림을 보시면 미국의 적정 기준금리라고 하면 미국의 성장률과 인플레이션 대비해서 기준금리가 몇 %면 적정할까를 보여주는 그림인데 보시면 현재 이미 기준금리가 적정 수준의 상단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추가 인상은 필요 없다라고 보는 입장이고요. 중요한 건 내년도에 적정 기준금리 범위는 내려갑니다. 저희 전망에 따르면 결국 경기도 둔화되고 인플레이션도 낮아지기 때문에 연준이 꼭 인하를 해야 될 것만 같은 그런 경제 환경이 나올 겁니다. 근데 포인트는 저희는 내년 하반기에 7월부터 기준금리 인하를 전망을 하는데 결국 연준이 좀 데이터에 후행해서 기준금리를 인하한다라는 겁니다. 그걸 여러 가지로 설명을 드릴 수 있지만 사실 통화정책의 관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보시면 2021년도에도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긴 했지만 연준이 곧바로 선회하지 못했죠. 왜냐하면 기존의 정책 기조가 있고 컨센서스 방식으로 의사결정이 내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반대의 상황이 나올 겁니다. 내년에는 인플레이션이 낮아지고 고용시장 둔화가 나타나도 연준이 선제적으로 혹은 동행해서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것보다는 모든 데이터를 다 확인하고 뒤늦게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사이클을 생각을 합니다.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사실 과잉 긴축이거든요. 그러니까 연준의 통화 정책은 좀 태생적으로 과잉 긴축일 수밖에 없고 지금은 특히 연준의 스탠스가 인플레이션 안정이나 고용 둔화를 확인하고 통화 정책 의사결정을 내리겠다는 거기 때문에 저는 내년에 인플레이션이 조금 낮아지거나 고용 둔화가 조금 나타난다고 해서 연준이 빠르게 인하하는 것보다는 내년 하반기 인하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양적 긴축은 계속 지속된다라고 보는데 양적 긴축이 중단된다라는 것은 단기 자금 시장에 경색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자료에는 상세하게 담았는데 지금 미국 시장의 단기 자금 유동성은 굉장히 양호한 상태고 어떤 지표로 보더라도 내년 1년 정도의 양적 긴축은 다 받아낼 수 있는 유동성 환경이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양적 긴축이 내년에도 지속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중요한 미국 10년물 금리입니다. 저는 금리 전망을 할 때 기준점을 4%로 설정을 하고 그것보다 높을지 낮을지를 전망을 합니다. 그 이유는 밑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주가의 뭐 펀더멘털은 기업의 이익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금리의 펀더멘털은 사실은 그 국가의 성장률과 인플레이션이거든요. 그 성장률과 인플레이션을 합친 게 결국에는 이제 명목 성장률이라는 개념이 되는 거고 이 명목 성장률과 미국 10년물 금리는 과거 수십 년 동안 깊은 관계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망을 기반으로 내년 10년물 금리의 적정 레벨을 좀 산출을 해보면 한 4% 정도가 나오는 거고요. 결국 이 4%는 기준점의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통화 정책의 긴축 사이클에서는 이것보다 조금 더 높게 형성될 수가 있고 인하 사이클에서는 이것보다 더 낮게 형성될 수가 있는 겁니다. 저희는 이제 내년에 통화 정책이 점점 정상화되는 국면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시장 금리도 결국에는 4% 수준으로 수렴할 거다. 그래서 저희 연간 전망 수치가 내년 연말 10년물 금리 4.1%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근거는 이제 명목 성장률에 기반해서 그런 수치가 나왔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커브는 스티프닝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시는 그림은 미국 기준금리하고 미국 2년 10년 스프레드입니다. 보시면 기준금리가 고점을 찍고 이제 인하 사이클로 이제 접어들기 전 혹은 접어들면 전반적으로 2년 10년 스프레드는 대부분 확대하는 모습들을 보였고요. 사실 이거는 당연한 것이 단기 금리가 결국에는 기준금리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내년도에 기준금리 인하가 현실화된다라고 하면 스티프닝은 거의 뭐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수치로 말씀드리면 저는 2년 10년물 스프레드가 내년 연말에 25bp 정도까지 한 지금보다 50bp 가량 확대될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내년에 금리가 잘 계속 아무 문제 없이 내려갈까? 저는 내년에 금리 상승 리스크가 어떤 성장률이 좋아서 혹은 인플레이션이 높아서라기보다는 수급 요인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사실 올해 하반기가 모두 국채 수급 이슈가 좌우했다라고도 과언이 아닌데 저희가 수급을 볼 때 공급 분석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저희가 국채 공급을 분석을 할 때는 금액도 중요하지만 만기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기에 괄호를 친 부분을 보시면 국채 공급 부담은 발행 금액 곱하기 두레이션이다라고 표기를 해두었거든요. 그러니까 2년물 국채를 아무리 많이 발행해봤자 시장 임팩트는 크지 않고 10년물, 20년물, 30년물 국채를 많이 발행을 해야 시장 입장에서는 두레이션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금리 민감이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그래프는 재무부의 국채 발행의 만기를 다 이제 10년으로 치환을 한 겁니다. 저희가 그걸 10이어 이퀴벌런트라고 표현을 하는데 2년물짜리는 5로 나누고 20년물짜리는 2로 곱하고 그래서 모든 국채 발행 금액을 다 10년물로 치환을 한 값이라고 보시면 되고 내년에는 사실은 어떤 방식을 취하더라도 국채 공급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 적자가 크게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면요. 그런데 저는 이 금리 상승의 리스크가 사실은 내년 1분기 정도에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이후에는 그 리스크가 굉장히 작아질 걸로 보는데 그 이유는 결국 금리라는 것이 결국 금리의 방향성은 수급이 아니라 펀더멘털이 좌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년 1분기까지는 경기가 예상보다 잘 버틸 때는 이렇게 공급이 많아지는 것에 시장이 관심을 가지겠지만 사실은 고용이 꺾이고 인플레이션도 잡히고 심지어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이 가까이 올수록 공급이 아무리 많아도 결국 수요가 압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사실은 공급 분석이 큰 의미가 없어지는 환경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내년에 하반기에 금리 상승 리스크보다는 내년 초에 금리 상승 리스크가 한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크레딧은 조금 안 좋게 보고 있는데 이제 저희 연간 전망 자료를 보시면 사모사채 시장의 리스크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한번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내년에 투자 전략은 여기 가운데 있는 단기 국채 레버리지 부분만 사실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통 금리가 하락 사이클이라고 하면 장기채를 많이 투자를 하게 되는데 사실 제가 말씀드릴 때 장단기 스프레드는 확대될 걸로 이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말은 장기 금리보다 단기 금리가 더 많이 하락한다는 거고 이때 가장 좋은 투자는 사실은 장기 채권 투자보다도 단기 채권을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투자하는 전략인 거고 뭐 당연히 기관 투자자분들은 국채 선물을 이용하실 수 있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 ETF도 최근에는 이렇게 단기 국채 선물을 이용해서 레버리지 상품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품들을 활용하시면 내년도에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에서 불스티프닝 장세에서 상당히 양호한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바로 한국 국채에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